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민명리 강의록 38번째 시간입니다. 겁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좀 강의하는 패턴이 조금 바뀌었지요. 이때까지는 서서 필기를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녹화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뭐가 없을까 하다가 또 4차 산업시대에 또 이런 상황, 이런 시대에 칠판에 글씨를 써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영상을 만들면서 조금 더 소비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이렇게 PPT를 이용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예 초창기 때는 그냥 영상 없이 사람 얼굴 없이 음성만으로 PPT로 진행을 했었는데 역시 좀 사람 얼굴이 있는 것이 좋다고 해서 얼굴을 보이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쭉 진행을 하다 보니 역시 얼굴이 있는 게 좋기는 한데 조금 책 내용을 좀 볼 때라든가 이럴 때는 역시 얼굴보다 얼굴도 좋지만은 너무 맨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좀 보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PPT로 녹화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봤었고요. 그래서 뭐 평소에 강의라든 뭐 어떤 내용들을 PPT를 많이 만들고 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것들도 한번 PPT로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수가 조금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너무 많이 틀리면 새로 녹화를 하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가 되면은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8번째 육신의 희귀에서 38번째 겁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제,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른 것이다. 앞에서 비견을 했었지요. 비견은 일간과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이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음양이 다른 것은 음과 양은 이성 간의 배합을 말을 하지요. 그래서 나와 같은 오행으로 이성 형제지간을 말하며 이복 형제, 이성 동료를 말한다. 여기 특히 이복 형제 같은 거. 특히 이복형제 기억하셔야 되고 이성동료 이것들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복형제, 이성동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겁제는 정제를 극하는데 이 겁제가 극하는 정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부인을 극한다는 뜻으로서 비견에 비하여 흉함이 많고 모든 일에 중화를 잃어버리고 강제성을 띤 형태로 나타납니다. 동업자, 경쟁자를 말하며 비견은 동성인데 겁제는 이성이라서 여명은 남편의 여직원, 남편의 첩이 되기도 하니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뭐 요즘에 첩 이런 거는 뭐 현실적으로 좀 없지요. 뭐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첩은 조금 드물다라고 봅니다. 뭐 그런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양보해야 할 때는 양보하고 비교적 원만해 보이지만 근본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비견이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고요. 독선적이고 냉혹하고 집념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하고 비견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 자존심에 대한 얘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존심, 독선적이다, 또 냉혹하다, 집념이 강하다. 이런 것이 비견적인 특징입니다. 겁제의 특징입니다. 성미가 까다로워도 직장이나 밖에서는 무난한데 가정으로 돌아오면 잔소리가 많아지며 아랫사람에게는 강하고 윗사람에게는 약한 것이 특징이다. 이거는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죠. 아랫사람에게는 강하고 윗사람에게는 약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면은 뭐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하다라고는 의미 같은데 기본적으로 겁제를 얘기할 때는 강력한 힘, 강제성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투의 돌격대라든가 앞장서는 기질이 있고요. 때로는 새로운 개척지를 개척하거나 어렵고 힘든 일을 할 때 비견이 쓰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겁제는 이게 분명히 아까 정제를 극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탈제하고 재물을 날려버리거나 재물을 깨뜨리거나 때로는 반항하고 때로는 이렇게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불손의 기질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재화가 잘 되면 이제 재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재화라고 하는 것은 겁재가 좋은 놈이고 나쁜 놈이고 간에 어떤 형태로 꽁 잡는 게 매처럼 분명히 그 작용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재가 흉하게 하지 못할 때
겁재가 흉하게 작용을 하지 못하게 할 때 막아주는 것을 재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재화가 잘 되면 바위처럼 굳건하고 배짱이 있어 올바른 길을 한번 정하고 나면 놀랍게도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있다. 이게 이제 겁재의 장점입니다. 추진력. 아까 앞에서 봤던 독립적이고 미개척지고 반항합니다만은 재화가 잘 되었었을 때는 어려운 일을 미개척지를 새롭게 돌파해 나가거나 새로운 곳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는 그런 기질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교만, 불손, 폭력, 파괴, 강압, 자존심, 아집 이런 것들이 겁재를 얘기하는 어떤 단어의 특징, 겁재를 말하는 어떤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해치거나 억압하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내지 않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건들지만 않으면은 겁재가 사주에 있다 손 쳐도 나를 건들지만 않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내가 조용히 지낼 것인데 나를 건드렸다. 그러면은 이제 교만하거나 불손하거나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면서 강압적이고 자존심이 강하고 아집이 강하다. 이게 이제 특히 겁재가 천간에 있는 것은 그 작용이 두드러진다 그랬었죠. 그랬었을 때 지지보다는 천간의 작용을 더 크게 살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가 천간에 겁재가 있었을 때는 이러이러한 성격적 일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끊고 맺음이 분명하여 정이 없게 보이며 어떤 예를 들면 헤어지는 걸 모임 같은 거 하다가 헤어질 때를 보더라도 서로 잘 가라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져 버리면 간단한데 어떤 사람들은 서로 내가 먼저 자리를 뜨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남들 네가 먼저 가면은 내가 갈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먼저 자기가 좀 행동하거나 이런 걸 조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음식이 식당에서 만두 같은 걸 하나 나눠 먹고 있는데 만두 한 개 딱 남았었을 때 마지막을 좀 먹기 싫어하면서 서로 민기적 거리고 있죠. 그랬었을 때 이 겁재가 뚜렷하게 있는 사람들은 그거 과감한 내가 먹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맺고 끄는 그다음에 어떤 정이 없게 보이거나 이런 것을 눈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애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질질 끄는 것도 싫어하지요. 행동을 해야 되거나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왔었을 때 쿨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정리해갖고 가고 마무리하고 이런 것들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를 따르라는 카리스마적인 통솔을 좋아하며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으면 배반자 취급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 카리스마적인 통솔 아주 단어가 힘이 있어 보이죠. 근데 힘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좋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카리스마적인 통솔. 그는 상대편에 대한 생각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 상대편이 나를 잘 따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겁재는 조금 강압적인 기질도 좀 있습니다. 네가 따라야 돼 라고 얘기하거나 네가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처럼 어떤 그 사람을 따르게 한다기보다는 권위라든가 이런 걸 내세우면서 강압적으로 확 누르면서 하는 그런 기질도 뚜렷하게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리더십이 뛰어나고 결단력이 있고 솔직 담백하며 거짓 없이 살아가며 의리를 중하게 여기고 강자에게는 강하게 대항하고 약자는 보살피는 성격입니다. 이렇게 어떨 때는 장점이 드러날까요? 어떨 때는 장점이 겁재가 장점으로 드러날 때는 보통 보면은 겁재의 장점은 관이 나를 극했었을 때 나를 극하는 것은 정관과 편관이죠. 그랬었을 때 비견과 겁재는 관의 제압을 받습니다. 관의 통제를 받는다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견과 겁재가 있는 사주들은 그게 과하게 나쁘게 작용할 때는 관의 통제가 안 되는 것이고 비견과 겁재가 있더라도 관의 통제가 정관과 편관이라고 하는 통제가 적절할 때는 이렇게 뛰어난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때로는 욕심 없이 양보하여 실속 없다는 소리가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겁재 있는 경우에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돈을 안 벌고 싶다라든가 돈에 대해서 무심하다든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될까요?
뭐 10개를 1,000원을 가지고 7명이 나눠야 될 때 나누기가 애매해지지요. 이랬었을 때 겁재가 뚜렷하게 있는 사람들은 야, 너네들끼리 뭐 150원씩 가져. 나는 100원만 가질게. 이렇게 잘 재화가 된 겁재는 돈에 대해서 쿨하거나 때로는 뭐 자기가 그걸 억착같이 뭘 해야 되거나 내가 내 몫을 챙겨야 되거나 이런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이것도 재화가 잘 되었을 때, 재화라고 하는 것은 관의 어떤 재화를 말을 합니다. 그 재화가 잘 됐었을 때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겁재가 많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뭐 특히 천간했을 때는 그 작용이 두드러진다고 했습니다. 겁재가 많을 때는 사회적 비방을 받습니다. 때로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일도 있죠. 왜냐 내가 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강압적이고 강폭적이고 뭐 그런 어떤 기질이 있다가 보니까 사회적으로 눈에 띄는 사회면의 기사에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겁재는 제일 문제는 많았었을 때는 재를 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를 극하는 것이 겁재의 단점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인연, 뭐 아버지와의 인연 이런 것들도 겁재가 많았었을 때 좀 어떤 단점이 될 겁니다. 때로는 뭐 재물의 인연도 분명히 없어지겠죠. 그러다 보니 뭐 내가 금전적으로 벌 수는 있겠지만은 그 금전을 잘 유지하거나 관리해서 크게 큰 성과를 이룬다라거나 100원을 1000원으로 만드는 기질은 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겁재가 없었을 때, 겁재가 많았었을 때는 뭐 성격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배우자와 인연이 없거나 때로는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만은 겁재가 자주 없었을 때는 어떨까요? 뭐 재물을 보존은 할 수 있다. 재물 보존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말해 겁재는 기본적으로 나와 같은 오행이다 보니까 강력한 힘을 주는 오행이다 보니까 겁재가 없었을 때는 추진력이라든가 박력이라든가 어떤 어려움을 밀고 나가는 힘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뭐 남자 같은 경우 남성다운 기질이 좀 약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에 부딪힐 때 좌절하는 기질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겁재 활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재 활용, 겁재가 있으면 재물 손실이 많고 축적하기 어렵다. 그것은 늘상 얘기합니다. 겁재라고 하는 걸 보자마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겁재가 재물이다. 이렇게 겁재가 재물을 손실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겁재는 정관이 극하면 대성하고 정재를 극하면 실패한다. 관이 나를 극한다 그랬죠. 겁재는 정관, 편관이 겁재를 극합니다. 겁재를 정관이 극하면 대성하고 겁재가 정재를 극하면 실패한다라고 말합니다. 겁재가 정재를 극할 때는 재물의 파손, 때로는 배우자 인연을 끊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겁재가 정재를 극하는 것도 매우 큰 어떤 인생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들도 잘 살펴야 됩니다. 겁재가 합의되면 재물을 극하지는 못한다. 이것들도 이제 겁재가 합의될 때는 내가 합한다는 게 좋다라고 의미는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묶여 있다라고 하는데 겁재가 재를 극하러 가려고 하는데 합의되어 있을 때는 묶여 있는 것들처럼 목에 쇠줄 하나 묶여 있는 것들처럼 이게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걸 말을 하지요. 그래서 겁재가 재물을 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겁재가 상관을 생하면 남편 자식이 발달하기 어렵고 명예를 손상한다. 비겁이 많으면은 비겁이 혼잡하면 형제의 우애가 없다. 비겁이란 비견과 겁재를 말을 하지요. 비겁이 많으면 궁겁쟁제가 일어난다. 이제 궁겁쟁제란 말은 같은 비겁끼리 재를 서로 먹으려고 다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인연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겁이 많으면 혼자 똑똑하고 의심이 많아 의처증, 의부증이 심할 수 있다. 이것도 배우자 인연의 크게 어려움이죠. 비겁이 많으면 자수성가하지만 배신자, 경쟁자가 많고 신앙할 때는 친구는 해롭고 동업은 별로이고 내 돈 쓰고 욕먹는다.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신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신왕은 나와 같은 오행이 많아서 사주가 강해졌을 때를 신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강은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 많았었을 때 신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신강할 때는 보통 신강은 비견겁제가 많다는 걸 말하지는 않지요. 그랬었을 때는 인수가 많습니다. 나를 생해주는. 그럴 때는 꼭 재를 극한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신왕할 때는 비견겁제가 많다 보니 친구, 동업, 돈 쓰고 재를 극하고 이런 말들 하는 겁니다. 비겁이 많으면은 배고픈 것을 참기 어렵다. 우리가 음식은 역학적으로 음식은 재물입니다. 재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비겁업체가 많다는 것은 그 재를 서로 먹으려고 다투는 겁니다. 나와 힘이 같은 사람끼리. 그러다가 보니까 배가 쉽게 고프다. 때로는 음식을 찾기보다는 일단 양도 충분해야 되고, 어떤 만난 것보다는 배가 고프지 않은 그런 충분한 양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사주를 한번 보죠. 이제 이렇게 사주가 쭉 뽑아졌습니다. 쭉 뽑아졌었을 때 오행의 상생상극관계 전에 얘기했었죠. 나와 같은 오행일 때는 비견과 급제, 내가 생하는 것일 때는 식신과 상관, 내가 극하는 것은 정제와 편제, 나를 극하는 것은 정관과 편관이라고 했고요. 나를 생하는 것은 정인과 편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육신의 상생관계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상생관계.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신해년, 기해일, 개축일, 임술시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이거 한번 보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늘상 그랬죠. 오행을 먼저 붙이라고 했습니다. 오행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임은 양의 수죠. 개수는 음의 수입니다. 기토는 음의 토고 신금은 음의 금입니다. 술토는 양의 토죠. 축토도 음의 토입니다. 해수는 양의 수이고 또 해수도 양의 수입니다. 이걸 갖다 이렇게 쭉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육친을 먼저 한번 붙여보죠. 육친을 붙여볼 때는 임수와 개수와의 서로 관계를 보려볼 때는 같은 오행이면서 임과 개는 서로 같은 수오행이지만 음양이 서로 다르지요. 음양이 서로 다를 때는 그는 겁재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와 기토와의 관계를 바라보면 나를 극하는 것은 정관과 편관입니다. 나를 극하는 것은 정관과 편관이죠. 그랬었을 때 이 정관과 편관 중에 정관과 편관이 있는데 나를 오행의 상생상관은 음양이 같으면서 나를 극합니다. 이럴 때는 편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금과의 관계를 바라볼 때는 개수와 신금과의 관계를 보는 것은 금이 수를 생합니다. 금생수하지요. 금생수 할 때는 나를 생해 주는 겁니다. 그를 나를 생해 줄 때는 정인과 편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인과 편인인데 정인과 편인일 때 음양이 같을 때는 편인, 음양이 다를 때는 정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주는 음양이 서로 같죠. 그렇기 때문에 편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수와 술토와의 관계를 바라봅니다. 나를 극하는 겁니다. 토국수하지요. 근데 나를 극하는 것은 정관과 편관인데 음양이 서로 다릅니다. 그럴 때기는 정관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또 나를 극합니다. 토국수 하는데 음양이 서로 같지요? 음양이 같을 때는 편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숫길인데 서로 음양이 다릅니다. 겁재다 라고 말을 하고요. 또 같은 숫길인데 음양이 서로 다르죠? 겁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배웠던 대로 그대로 해보면은 개수일간입니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죠? 크게 자기 기질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만은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 개수는 가을과 봄이 좋다라고 했었는데 이 사람은 겨울에 태어났죠. 또 그 다음에 개수는 천간에 어울리면 좋은 거는 갑병, 기, 신이 있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기와 신은 천간에 있기는 하다. 오행의 과다를 보니 토가 많고 수가 4개 있습니다. 토가 많고 수가 4개 있죠? 수가 4개, 토가 3개. 그 대신에 목화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주가 매우 차가운 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주가 조금 차갑죠? 그런데다가 또 신강진약을 따졌었을 때 이 사주는 신약하나요? 신강하나요?
신강한 사주지요. 그래서 1점, 2점, 나를 생해주는 개수 입장에 따지면 같은 수를 찾으니 수가 1점, 여기 2점, 여기 본인까지 3점에다가 월지는 2.5점의 힘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2.5점의 힘을 가지니 2.5점, 3.5점, 4.5점, 5.5점. 그래서 수가 5.5점이고 요 신금까지 금생수합니다. 그래서 6.5점의 힘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남자 사주에 6.5점의 힘을 가지니까 아주 신강한 사주지요. 그러면은 나의 힘을 빼는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나의 힘을 빼는 사주는 개수 입장에 따지면은 수생목, 그 다음에 수국화, 내가 극하는 토국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화토의 운을 찾는 거죠. 목, 토, 화, 때로는 목, 토, 그 다음에 목, 화, 때로는 화, 토, 그 다음에 목. 그래서 운은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다. 크게 나쁜 적도 없지만은 이렇게 그나마 중간중간마다 35, 45대 이렇게 운은 잘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주는 오행이 좀 불비합니다. 목이 없고 화가 없죠. 목이 없다는 것은 육친으로 따지면 식신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생하는 오행 중에 내가 생하는 것은 식신과 상관인데 이 사주는 식신과 상관이 없죠. 또 화가 없다 그러면은 수국화입니다. 내가 극하는 정제와 편제가 없습니다. 재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재물의 인연이 없다. 때로는 사주 자체로 보게 되면은 배우자를 나타내는 글씨는 없습니다. 배우자는 없죠? 근데 운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25대운 때 여기 화가 와서 25대운 때 화대운이 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항상 그렇지만은 겁재가 겁재 이렇게 많습니다. 겁재가 많으면은 재가 꼭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비견과 겁재를 뚜렷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주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돈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죠. 때로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매우 어려움을 겪어가는 겁니다. 신해생이면은 71년생이지요. 올해 딱 50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오대운으로 흘러와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은 현재 지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해라고 하는 형살도 가지고 있고요. 축술이라고 하는 미가 빠지는 형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서 어려움을 한번 겪을 것이고 때로는 직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몸으로 좀 아프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재가 없습니다만은 재라고 하는 여자의 운이 5대 운에 와 있으니 이것들도 어려움을 겪어갈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가 매우 틀어져 있고 힘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친으로 바라봤었을 때는 비견겁재가 있다. 그러면은 꼭 재의 관계, 돈과의 관계를 꼭 살펴야 된다. 이 얘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겁재가 길하게 작용하는 경우와 흉하게 작용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겁재가 길하게 작용할 때는 친구의 도움도 있고요. 의지차가 되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아무리 길하게 돼서 내가 성취가 얻었다 그래도 혼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성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혼자 모든 걸 다 독식하려고 하거나 혼자 모든 걸 먹으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나눠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흉하게 작용을 할 때는 아무래도 재물과 관련된 돈, 아버지, 재물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고요. 또 겁재의 특징이 또 어떤 좌충우돌 돌파 이런 거기 때문에 막 이쪽 저쪽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부부이별하기도 하고 부도 도둑 맞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견과 겁재를 배웠으니 비겁에 대해서 한번 또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어떤 합으로 인해서 비겁이 변해서 비겁으로 바뀌는 경우 큰 움직임은 없다라고 봅니다. 보통 재물의 손실이긴 하지만은 큰 재물의 손실이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기토일간일 때 갑기합이 있었을 때 때로는 토일간일 때 목일간일 때 인해한목이 있었을 때 이런 것도 비겁이 대체로 비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때로는 비겁이 식상으로 바뀌었을 때 비겁이 합으로 인해서 식상으로 바뀌었을 때는 형제가 부하 같고
때로는 자식 같고 형제가 재주 부리고 때로는 뭐 여형제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토에 보통 진유가 있었으면 이제 금으로 바뀌죠. 이랬을 때 이제 형제 비겁이 식상으로 바뀌었다. 뭐 금일간일 때 병신합수가 있었을 때 또 신이 이제 수로 바뀌니까 수로 식상으로 바뀐다 이런 말이겠죠. 수일간이었을 때 정의만목 같은 경우는 대체로 수가 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비겁이 식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면 또 하나는 비겁이 재로 바뀌었을 때는 어떨까요? 형제 도움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요. 친구가 또 뭐 겁재 같은 경우는 내 친구가 뭐 부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겁이 겁재가 재로 바뀌게 되니까. 대체로 목일간일 때 갑기합 토가 되겠죠. 간목이 목일간일 때 간목이 토로 바뀌게 되니까 뭐 때로는 이게 겁재로 바뀌었어. 겁재가 재로 바뀌기도 하고 수일간일 때 무게합파이었을 때 이런 경우도 비겁이 재로 바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비겁이 관으로 바뀔 때는 어떻게 변할까요? 형제가 취직시켜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명예를 얻기도 하고 친구의 도움으로 뭐 어떤 취직시켜 어떤 뭐 합격이라든가 이런 걸 얻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러면은 화일간일 때 병신합이 있었을 때, 때로는 목일간일 때 을경합이 있었을 때, 뭐 때로는 토일간일 때 사신합수가 있었을 때,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어떤 비겁이 관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을 하죠. 토는 아니구나. 토는 사신합수가 되니까 이런 경우는 재가 되는군요. 이런 경우는 관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겁이 인으로 바뀐 경우는 어떻게 돼요? 비견겁재가 인수로 바뀌었을 때는 형제가 집 사주거나 또는 형제가 공부시켜주거나 때로는 형제가 내 보호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거나 때로는 형제가 나한테 잔소리하거나 간섭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는 뭐 있을까요? 토일간일 때 뭐 묘술화 같은 경우 묘술합이 있었을 때는 이 토가 일간일 때 화로 인수로 바뀌기도 하죠. 화일간일 때 정의만 목이 있으면은 이런 경우도 이제 정화라고 하는 비겁이 목으로 바뀐다. 이런 것도 되고 토일간이 있었을 때 무게합화 같은 경우도 이럴 때 무라고 하는 토가 화의 인수의 역할로 한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견과 비견, 비견과 식상, 비견과 재, 비견과 관, 비견과 인 이런 거에 대한 변화도 잘 살펴서 조금 사주를 판별하는데 도움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38강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